폴란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동유럽의 심장을 사로잡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저녁이 한국 문화의 열풍에 휩싸였고, 시내 중심계는 김치와 비빔밥을 맛보려는 현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태의 시작점에는 한 폴란드 여대생이 있었고, 그녀가 입사한 한국 기업은 지금 9,5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지역 최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지도에서 찾기 힘든 나라로 불리던 한국이 오늘은 유럽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 강국으로 불리며 폴란드 방송국이 뉴스를 중단하고 한국 특집을 내보낼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폴란드의 전통 도시를 제2의 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 폴란드 사회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츠와프,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폴란드의 오래된 도시입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며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제 고향이죠. 석조 건물과 오래된 광장, 익숙한 교회 종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은 언제나 변함없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낯선 기운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커다란 공장 건물, 간판에 적힌 LG 에너지 솔루션이란 이름. 한국 회사예요. 딸 카롤리나가 신기해하며 말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이제 중앙광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요. 예전에는 폴란드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던 카페에서 요즘은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이거 K-팝이에요. 한국 음악이죠. 젊은이들은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는데 저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주말 시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옆에 김치라는 붉은 음식이 자리 잡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우리 양배추 절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맛보니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요? 대단하네요. 어느 날은 광장에서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화려한 색상의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에바, 요즘 우리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어. 기분 나쁘지 않아? 헬릭 바르토즈, 퇴직한 공무원으로 우리 지역 커뮤니티 대표예요. 언제나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이젠 우리 도시가 우리 것이 아니야. 헬릭은 마을 모임에서 항상 불만을 터뜨립니다. 뉴스 시간에도 한국 이야기만 해. 이게 말이 되냐고. 헬릭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웃들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달라요. 새로운 변화에 기대감을 품는 듯합니다. 40년간 변하지 않던 우리 도시가 이제는 한국 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밤에도 켜져 있는 LG 로고는 마치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신호탑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도시를 세계 속으로 이끄는 빛이 하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와야 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한국인 가족도 몇 이사 왔어요. 매일 아침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40년 동안 한결같던 고향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창문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는 LG 공장이 보입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공장이 우리 브로츠와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카롤리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던 브로츠와프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인생은 변화라고들 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는 마치 폭풍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저 이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뿐입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카롤리나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아이의 환한 얼굴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디에 합격했다는 거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이요. 전기 이동성 전공자 중에서 몇 명만 뽑는데요. 카롤리나는 브로츠와프 공대에서 전기 이동성을 전공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학문이랍니다.
솔직히 딸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즘 각광받는 분야라고 하더군요. 축하한다, 우리 딸. 하지만 한국 회사라니, 괜찮은 거니?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낯선 외국 기업이라니, 게다가 아시아 회사잖아요. 엄마, LG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기 브로츠와프 공장은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라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9,500명이나 일하고 있대요. 카롤리나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적 우수자는 한국 본사에서 연수도 받을 수 있대요. 서울이요, 엄마. 제가 꼭 도전해 볼 거예요. 서울이라니, 지구 반대편 낯선 도시까지 가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아이가 언젠가 떠나리라 생각은 했지만 하필 한국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지도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딸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니 세계의 질서가 뒤바뀐 것 같은 이 현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힘을 가진 걸까요? 카롤리나,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브로츠와프에도 좋은 회사 많잖니. 엄마, 세상은 넓어요. 폴란드를 넘어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라고요.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이웃집 마리아였습니다. 에바, 카롤리나가 LG에 합격했다면서 온 동네가 놀라워하고 있어. 마리아의 말에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걸까요? 혹시 한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니? 내 조카도 거기서 일해.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어. 그 사람들 참 친절하대. 마리아가 돌아간 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 TV에서만 봤을 뿐인데 이제 제 딸이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니. 엄마, 무슨 생각해요? 카롤리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내가 낯선 곳에서 괜찮을까 걱정되는구나. 걱정 마세요. 공장에는 폴란드 사람들도 많이 일해요. 그리고 LG는 직원 복지가 정말 좋대요. 한국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동료를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해요. 카롤리나의 말에도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처럼 제 딸의 살도 어쩌면 우리 브로츠와프도 크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카롤리나가 LG에서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설레는 마음에 저도 덩달아 일찍 깼답니다. 엄마, 너무 긴장돼요. 카롤리나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청바지만 입던 딸이 갑자기 어른처럼 보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넌 항상 잘 해왔잖니. 카롤리나가 출근한 후 집안일을 마치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딸이 매일 출근할 공장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익숙한 석조 건물들 대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이게 정말 제가 알던 브로츠와프가 맞나 싶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한국식 레스토랑, 심지어 식혜라는 음료수를 파는 자판기까지 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미니 서울 같잖아. 중앙광장으로 돌아와 카페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사랑의 불시착 봤어? 진짜 재밌더라. 응, 남자 주인공 완전 멋있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장에 들러 장을 보는데 평소 자주 가던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에바, 딸이 LG에 취직했다면서 요즘 젊은이들에겐 꿈의 직장이라던데. 네, 그렇다네요. 부럽네. 내 딸은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꼭 도전해보라고 할 거야. 과일 가게를 나오니 헬릭이 길에서 마주쳤어요. 에바, 요즘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어. 젊은이들은 폴란드 음악 대신 한국 노래만 듣고 우리 전통 음식보다 김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다 우리말도 곧 잊힐지도 몰라. 헬릭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이 도시가 때론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왠지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이웃들과 늘 같은 생각을 나눴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온 도시가 한국의 열풍에 빠져드는 동안 저만 혼자 뒤처진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우리의 전통은 이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낡은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가 우리의 정체성마저 바꿔놓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그 빛나는 미래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녁에 카롤리나가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딸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지만 한편으론 딸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정현 매니저라고 폴란드어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카롤리나가 잠든 후 조용한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과 같은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이제 저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카롤리나는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저는 이웃 안나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 복잡해져서 매일 뉴스를 챙겨봤거든요. 8시 뉴스 시작할 시간이네. TV를 켰는데 평소와 달리 낯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화면에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채널이 잘못된 건가? 리모컨을 눌러봐도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어요. 폴란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국에서 뉴스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타났어요. 오늘의 특집, 폴란드를 사로잡은 K컬처. 저와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체 우리 뉴스는 어디 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바, 너도 봤니? 뉴스가 없어졌어. 다들 혹시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다들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다시 TV로 돌아와 보니 이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 비빔밥 만드는 법, 심지어 폴란드인들이 한국 식당에서 음식을 맛보는 장면도 나왔어요. 맛있어요. 매운데 중독성 있네요. TV에 나온 폴란드 청년의 말에 안나가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 그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방송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은 K뷰티에 대한 내용이었죠. 폴란드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며 감탄하는 모습, 피부 관리법을 배우는 장면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K문학 코너였어요. 방송에서는 한국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흰이라는 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딸이 읽던 책, 그 채식주의자, 한강, 카롤리나의 책장에서 본 적 있는 책이었어요. 방송에서는 한강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흰이라는 소설이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작가가 우리 폴란드의 수도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았다니 이거 완전 문화 침략 아냐? 헬릭이 언제 왔는지 TV를 보며 불만을 토했어요. 폴란드 뉴스 시간에 한국 문화만 다루다니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방송을 보면 볼수록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음악, 영화, 문화까지 하나의 문화 자체였어요. 방송이 끝날 무렵 카롤리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혹시 오늘 특집 방송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기획한 거래요. LG에서 방송국에 돈을 준 거니? 아니요. 방송국에서 직접 기획했대요. 요즘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카롤리나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우리 폴란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찾고 있다니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로츠와프의 밤하늘은 여전히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 도시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LG 공장 가족의 날이 있어요. 직원 가족들이 공장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래요. 같이 가실래요? 카롤리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그 커다란 공장에 가다니 솔직히 겁도 났지만 딸이 일하는 곳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 토요일 아침 카롤리나와 함께 공장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건물들, 번쩍이는 유리창과 깔끔한 잔디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 입구에서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자 밝은 미소를 지닌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카롤리나 씨. 어머님도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안내원은 폴란드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놀란 제 표정을 본 카롤리나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저희 부서 이정현 매니저예요. 한국 분이시지만 폴란드어를 정말 잘하시죠? 이정현 매니저는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생산 라인, 최첨단 장비들,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3,000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정현 매니저의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다음은 기술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동 센서, 전기차 배터리, 열화상 카메라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진동 감지 센서입니다. 0.001mm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작은 장치에 손을 대자 화면에 파동이 나타났어요. 숨만 쉬어도 반응하는 정밀함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전기차 배터리 단면이에요. 실제 작동 과정을 볼 수 있죠. 투명한 케이스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열화상 카메라였어요. 제 모습이 빨강, 노랑, 파랑으로 표시되는 걸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사용됩니다. 온도 편차가 0.1도만 있어도 감지할 수 있죠. 견학을 마치고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이 함께 제공되더군요. 용기를 내어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맛있네요. 식사 후 이정현 매니저가 모든 방문객들을 강당으로 안내했어요. 무대 위에 선 매니저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에서 저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카롤리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다. 한국은 그냥 전자회사가 아니었구나.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을 만드는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낯선 아시아 국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정밀함,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폴란드의 풍경과 멀리 보이는 LG 공장. 어쩌면 이 조화가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은 시장에 가는 날이에요. 항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러 브로츠와프 중앙시장에 가는 게 제 일과 중 하나입니다. 해봐. 오랜만이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 테레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따님 LG 다닌다면서요? 요즘 그런 자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네, 카롤리나가 운 좋게 들어갔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내 아들도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 정말 대단해요. 테레사가 사과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자, 이건 서비스야. 가장 달콤한 사과로 골랐어. 테레사가 사과 2개를 더 넣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년 단골이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괜찮아요. 따님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 다른 말투, 마치 제가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빵집에서 마르타를 만났어요. 오래된 이웃이죠. 에바, 카롤리나 소식 들었어.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면서. 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분명 될 거야.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카롤리나 위해서 추천서 써주신다고 하셨어. 정말요?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돕고 싶어해. 브로츠와프에서 누군가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에 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자랑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 헬릭을 마주쳤어요.
요즘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에바,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벤치에 앉자 헬릭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 한국 기업이 말이야.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헬릭이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네요. 내가 고집불통인 건 인정해. 하지만 최근에 조사해봤거든. LG가 우리 도시에 일자리 9,500개를 만들었대. 게다가 환경 보호에도 엄청 신경 쓴다더라. 헬릭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손자도 브로츠와프 공대 전기이동성 학과에 지원했어. 카롤리나처럼 되고 싶대.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경계했는데 이제는 우리 딸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달리 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석조 건물들 사이로 새로 생긴 한국 식당, 멀리 보이는 LG 공장의 불빛. 이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카롤리나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 본사 연수 프로그램 1차 심사를 통과했대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카롤리나를 꼭 안아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딸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모처럼 카롤리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LG가 낯설게 느껴졌죠?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 도시가 한국과 함께 자라나는 것 같구나. 맞아요. 엄마 알아요? 우리 브로츠와프를 폴란드 사람들이 작은 코리아라고 부른대요. 처음엔 놀림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별명이 됐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브로츠와프는 예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의 에바가 아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행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카롤리나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어요. 무슨 행사인데? LG와 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문학관 특별 섹션 오픈 행사예요.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린대요. 평소 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관심이 갔어요. 무엇보다 카롤리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고요. 주말에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커다란 천막 안에는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이정현 매니저를 만났어요. 에바 씨, 오셨군요. 카롤리나가 어머님이 책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초대했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한강 작가의 코너였습니다. 채식주의자와 힘 같은 소설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작가 정말 유명한가 봐요? 이정현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강 작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예요. 채식주의자로 국제부커상을 수상했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됩니다. 카롤리나가 흰이란 책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 책 알아요? 한강 작가의 더 화이트 북이에요. 바르샤바가 배경이래요. 정말 한국 작가가 우리 폴란드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고.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지구 반대편 작가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니.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젊은이들이 모여 한국 소설 속 문장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학생들은 K문학 동아리 회원들이에요. 매주 모여서 한국 문학을 읽고 토론한대요.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문학에 이렇게 열광한다니 신기했어요. 다음 코너에서는 한국 철학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정, 한, 흥 같은 한국 특유의 정서를 설명하는 패널들이 있었어요. 정이란 무엇인가요? 이정현 매니저가 설명해줬어요. 정은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해요. 가족만큼 가깝게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죠.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이런 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카롤리나가 항상 말하던 한국식 직장 문화, 동료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그 말이 이런 철학에서 비롯된 거였군요. 밖으로 나와 쉬는 동안
광장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낯선 선율이지만 왠지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었습니다. 카롤리나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롤리나,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줄 몰랐구나. 처음엔 저도 그냥 취업이란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에요. 딸을 바라보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 중심에 있구나.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야. 행사가 끝나갈 무렵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정현 매니저가 모든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폴란드어로 시를 낭독했습니다. 한국 시인의 작품을 완벽한 발음으로 읽어내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롤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서울 연수 최종 합격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이제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기술, 철학이 담긴 나라. 그리고 이제 제 딸이 직접 경험하게 될 세계였어요. 폴란드의 밤하늘 아래 브로츠와프와 서울이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이었어요. 카롤리나의 가방은 이미 다 쌓여 있고 여권과 비행기 표도 준비됐습니다. 내일이면 제 딸은 지구 반대편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엄마, 긴장되네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걱정 마. 너는 항상 잘해왔잖니. 거기서도 분명 잘할 거야. 식탁에 앉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특별히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 한국 식품점에서 배운 대로요. 우와, 엄마, 정말 맛있어요. 진짜 한국 맛이에요. 카롤리나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김치를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제가 이제는 김치찌개를 만들다니. 다음 날 아침, 우리는 LG 공장 앞으로 갔어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준비했거든요. 공장 앞은 마치 작은 축제 현장 같았어요.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직원들과 그 가족들,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이정현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에바 씨, 오셨군요. 카롤리나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잘 챙겨주실 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간판, 식혜 자판기,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바, 헨릭이었어요. 손자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헨릭, 여긴 어쩐 일로? 카롤리나 배웅하러 왔지. 우리 브로츠와프의 자랑인데 내가 빠질 수 있겠어? 헨릭의 손자 마렉이 카롤리나에게 다가갔어요. 선배님, 저도 내년에 꼭 연수 갈게요.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넌 꼭 될 거야. 마렉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헨릭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손자 전기이동성 학과에 보냈어. 걔가 LG에서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 헨릭, 당신이 변했네요.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가 안 변하면 어떡해. 솔직히 말하면 난 이제 우리 도시가 자랑스러워. 작은 코리아라는 별명도 마음에 들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카롤리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좋은 경험 많이 하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3개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카롤리나가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이정현 매니저가 모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지만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만듭니다. 카롤리나와 여러분은 이제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버스가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는 잠시 공장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낯선 기업, 낯선 문화가 우리 도시를 침범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에 들러 장을 봤어요. 과일가게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카롤리나 잘 보냈어? 응, 방금 배웅했어. 걱정 마. 우리 도시의 자랑이잖아. 카롤리나는 분명 멋지게 해낼 거야.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로츠와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 광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LG 공장,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 도시를 변화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카롤리나였습니다.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곧 비행기 탈 거예요. 우리 딸, 새로운 세상을 맘껏 경험하고 와. 네, 엄마. 한국에서 배운 좋은 것들 브로츠와프에도 가져올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한국 없이 우리 도시를 상상할 수 없어요. 작은 코리아, 브로츠와프는 자부심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브로츠와프의 하늘과 서울의 하늘은 다르지만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 질서는 무너진다. 이 한마디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순간 전 세계 외교가가 뒤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작은 동맹국 정도로 여기던 미국이 한국을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고 절박하게 고백했고 미국 정보당국은 이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강철로 자부하던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만 세계를 판단하던 미국 최고 전략가 에드워드 하퍼, 한때 한국을 무시해도 될 나라로 규정했던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 러시아 지도부 내부 회의에서 녹취된 이 발언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퍼, 워싱턴 DC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국가 분석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세계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유럽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다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MIT 출신의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모두 거친 데이터맨이라고 불리죠. 숫자, 자원, 군사력, 동맹관계,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감정은 분석에 방해가 될 뿐이죠. 오늘은 아시아 지역 분석을 마무리해야겠군. 책상 위 파일들을 훑어보니 중국, 일본, 인도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좋은 제품들이지만 대체 가능한 것들이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한국이 없어도 세계는 잘 돌아간다. 제 분석의 초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조약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주변에 있는 소극적 조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퍼, 보고서 진행 상황은 어때? 앨런 맥킨타이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파 안보자문가 중 한 명이죠. 아시아 지역 분석 중이야. 중국과 일본은 거의 끝났어. 한국은? 제가 잠시 망설이자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하러 시간 낭비해. 걔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야. 미국이 필요할 때면 모른 척하고 필요 없을 땐 우리한테 줄을 서지. 우린 더 이상 저들을 믿을 수 없어. 앨런의 말이 제 확신을 강화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한국이 포함된 지도를 띄워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반도, 분단된 국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전략적 중요성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전략 지도에서 제외 가능.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곧 전 세계의 전략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요. 저녁이 되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퍼 씨,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의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침 일찍 연구소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선언에 상황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NN은 이미 한반도에 전면적 긴장 시대 재개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눈치만 보고 있군요. 전형적인 약소국 행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앨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어?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도 항상 중간만 택하지. 우리에게 맞춰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실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대응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산 등 군수기업에서 생산한 탄약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은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죠. 명확한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곧 다른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세계 5대 방산국으로 성장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는 숨겨진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공급선 확보, 극지 인프라 참여 등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실질적 파트너로 다시 부상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또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화면을 넘기니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 고속 군수 생산 능력 등은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적 능력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한국. 그런데 왜 이런 정보가 제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존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한국을 주연이 될 수 없는 나라로 정의해 놓았더군요. 뭔가 놓치고 있나?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사를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한국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 왜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조약을 체결한 걸까요? 단순한 군사동맹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로 출장을 가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할 게 있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각국의 반응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건 러시아 내부의 속사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한 제 친구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공식적으론 말할 수 없지만 크렘린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북한과의 조약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미처 몰랐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지하 전략회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북러 군사조약 발표 직후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크렘린 지하 회의실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억제와 군사공조가 의제였지만 실제 회의의 핵심은 전후 복원 전략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제는 정체되고 물류는 마비되고 소비재 공급망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잠식하고 있었고 유럽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죠. 이 상황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연 건 산업부 차관이었어요. 삼성, 현대, 나비엔, 오리온.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한국 없이 이 나라 돌아가지 않았어요. 삼성 냉장고가 없어지자 모스크바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했더니 2달 만에 절반이 고장났죠. 외무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단절된 이후 러시아 소비자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보일러가 고장나고 독일차는 수리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조약이 아니라 실질적 복원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보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한국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장의 도표가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신뢰도 순위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경동나비엔. 러시아 국민의 기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움 준 나라, 책임진 나라, 함께 웃고 울었던 나라, 한국뿐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신라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렘린 회의실은 더 이상 군사 분석이 아닌 전략적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으면서도 실속은 한국과의 재결합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진정한 강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는 기술에 있었는데 안보위원장의 말에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GDP는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는 6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세계 선두. 숫자만 보면 분명 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첫인상부터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 더욱 놀라웠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초현대식 빌딩, 그리고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 한국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는 호텔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한국과 직접 눈으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전략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데이터센터에서 받은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제가 외면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수치와 기술 자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누리호 3차 발사 기록이었습니다. 총 8기 위성 중 7기 성공적 분리, 완전 자력 개발, 발사체부터 엔진, 위성체, 관제까지 100% 국산 기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야. 국가의 품격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쇠빙선 독자 건조 능력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쇠빙선 설계 건조 해양 운영까지 가능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하나. 북극 항로에서의 전략적 파트너 후보 1순위. 이 보고서를 읽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것은 천연가스지만 그 길을 여는 강철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강철은 러시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쇠빙선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보다 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조선소, 탄약공장, 반도체 라인, 우주센터, 모두 무형의 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밀하고 조용하지만 그 힘은 핵폭탄보다 강하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공장이 아닌 문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무기보다 무서운 기술이군. 다음 날, 저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하자 숨이 막힐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LNG선이 물 위에 떠 있었고 수십 개의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연간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만 수십 척의 초대형 선박이 바다로 나갑니다. 안내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 척이 만들어져서 매년 바다로 나간다고요? 네, 쇠빙선도 여기서 만들죠. 러시아가 쓰는 쇠빙선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고흥으로 이동해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어요. 누리호 발사대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로켓이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요.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분석표에서 한국은 항상 기술 의존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흥에서 대전으로 이동해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탄약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 속도는 미국보다 빠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추게 되었나요?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 군사력보다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실제 영향력은 우리의 분석보다 훨씬 크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너머를 봐야 할 것 같아. 출장 후반, 저는 보고서 정리를 위해 한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외교 실무자 박서윤을 만났어요. 젊지만 단단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해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서윤은 제 과거 논문들을 전부 꿰뚫고 있었어요. 아시아 전략 재편이란 논문에서 한국을 전략적 중간 국가로 평가하셨더군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논문은 5년 전에 썼던 것인데 누군가 세세히 읽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은 왜 늘 중립을 택하냐고요? 우리는 늘 전선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윤은 제 생각을 꿰뚫어보는 듯 말했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정제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는지, 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절제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다중의 계산과 신념이 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잊혀진 적이 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필요할 때만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이익 추구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행보가 사실은 기업과 신뢰의 결과였던 거죠.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짧은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보고서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수치와 경고음으로 채워졌던 예측 모델 대신 처음으로 변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정식의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앨런 맥킨타이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어. 너 한국에 물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수치가 아니라 살아온 역사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박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하퍼님, 한국 전쟁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미국이 자유수호를 위해 개입한 전쟁이죠. 그렇게만 배우셨군요. 우리에겐 그건 나라를 잃을 뻔한 생존의 전쟁이었어요. 그 후에도 매 순간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를 준비해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보던 산업 역량이 사실은 국가 생존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 북한 조약에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정말로 원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죠?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필요성이에요. 러시아에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기술입니다.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필요성.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치가 아닌 역사와 필요성으로 세계를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퍼, 한국 출장은 어땠나? 상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본 한국과 워싱턴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지? 보고서는 언제 제출할 거야? 내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모든 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략지도에서 제외 가능. 과연 그럴까? 울산의 조선소, 대전의 방산업체, 고흥의 우주센터, 그리고 박서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보고서 제출까지 12시간. 저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보고서 전면 폐기. 새로 쓴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급망의 심장, 북극 항로의 관절, 지정학의 제3축. 저는 미국 내 보수적 외교안보 고위층의 반발을 감수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앨런 맥킨타이어가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쓰는 거야? 네. 너무 오래 그 나라에 있었군.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힘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세계를 움직여. 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어. 현실이요? 현실은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러시아의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앨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세계 질서를 바꿀 정도는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내부 자료였습니다. 어디서 얻은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뿐이라고 말했어요. 앨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정확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러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앨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저는 한국 없이도 돌아가는 세계라는 전제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삼성, 현대, 경동나비엔, 풍산, 누리호, 북극항로, 반도체, 그리고 도시락 라면까지 포함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균형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보고서가 상원에 제출되면 미국의 전략 기조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누군가에겐 배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은 제목만 보고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퍼, 이게 무슨?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내일 상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원 전략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퍼 분석가님, 시작하시죠. 위원장의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원합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은 건 명분이고 한국과 재결합하려는 게 본심입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에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독일을 이겼고 현대차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러시아의 쇠빙선보다 더 강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재, 에너지, 물류, 우주, 군수, 전 영역에서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이 반문했습니다. 러시아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한국뿐이 다 적국이 인정했는데 왜 우리만 못 믿습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힘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어도 그 미사일을 만드는 반도체와 정밀 기술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 사진을 띄웠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장비입니다. 보이시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부품, 한국산 통신 장비, 러시아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 회복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삼성의 복귀, 현대차의 공장 재가동, 한국 건설사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러시아 정부 내부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빈도 분석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38번 등장했지만 한국은 157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문명의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 그리고 지정학의 새로운 축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퍼 씨, 이런 발표는 기존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 소신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에요. 그날 저녁 국무부는 한국과의 전략 협력안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계 최강, 대한민국, 이번엔 러시아도 인정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치와 군사력만 보던 제가 이제는 신뢰와 기술이라는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앨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은 고요히 흐르고 멀리서는 작은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어린이날 행사일까? 늦은 졸업 축하일까? 저는 한국 출장 때 받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라면이었어요. 아직도 도시락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웃겠지. 라면 하나에 이러냐고. 하지만 그걸로 러시아가 버텼고 내가 깨달았어. 한국에서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록, 조선소 설계도, 보일러 수출 실적, 모든 데이터가 제 뇌 속을 다시 흘러갔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 남은 건 박서윤의 한마디였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왜 흔들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잊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저를 바꾼 거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떠올렸어요. 이 작은 라면 하나로 세계 식품 문화가 바뀌었고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도 한국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보다 강한 라면의 힘. 어쩌면 이게 진짜 국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출장을 기념해 받은 메달을 손에 들었습니다. 메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워싱턴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지금 고흥의 푸른 하늘 아래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누리호 발사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을 이루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 위한 특별 작업반 구성. 미 국무부, 한국 전략적 핵심 파트너 격상 검토. 모든 변화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포장지를 정리했어요. 작은 봉지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에드워드 하퍼,
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세계도 함께 변화시키는 것.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축.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